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영국 현지에서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불통 하이라인 축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부상 선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불운 때문이었다며 두둔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서야 그 부상을 일으킨 원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의 전술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영국 현지에서는 생각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세계 최고의 축구 통계 분석 업체 옵타가 운영하는 디 애널리스트에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하는 컬럼을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몸이 약하다거나 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베테랑 선수들의 이 에이징 커브가 찾아와서 부상이 많은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 선수들의 부상, 근육 손상 그리고 부상의 재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최근 유독 부상과 또 컨디션 난조가 많은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됐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나이를 피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고집스러운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체력과 몸 상태와 근육을 고갈시키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선수 생명을 위해서라도 빨리 토트넘이 감독 경질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디 애널리스트의 분석 컬럼 풀버전으로 살펴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오는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 영국 현지 언론에서 어떻게 승부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는지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현금으로 11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1555-4870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먼저 디애널리스트의 컬럼 풀버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부진한 성적과 부상 그리고 희미해지고 있는 강도, 집중력, 인텐시티는 축구 경기에서 강도, 강렬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이 더 이상 토트넘에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그런 제목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통치는 황홀했던 고점과 고통스러운 저점이 교차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6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엔터테인먼트라는 명목으로 실용주의를 배제한 채 자신의 축구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최근 성적이 좋지 않자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현미경으로 정말 세세하게 조명되고 분석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첼시와의 경기 3대4 패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첼시와의 두 차례 홈경기에서 두 번째로 빠른 출발을 하며 앞서 나간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4골을 실점하며 패배한 경기가 또 한 번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첼시와의 경기 홈경기 패배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라인이었는데요.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명이 퇴장당하면서 9명으로 선수가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라인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높게, 최대한 높게 유지했고 공을 압박해야 할 선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넓은 공간을 남겨두고 경기했습니다. 니콜라 잭슨과 라임 스털링이 계속해서 토트넘의 배후로 또 뒤에서 달려들어왔죠. 그리고 경기는 첼시가 4대1 승리를 하면서 끝났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하이라인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방식입니다. 5명으로 뛰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이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토트넘의 끈질긴 압박, 승패와 상관없이 플랜 A만을 고수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은 서포터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트넘은 첼시를 상대로 화려하게 출발했죠. 11분 만에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는 1996년 12월 이후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골을 먼저 내준 가장 빠른 시점의 기록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였기 때문에 2대0이었다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많은 것을 원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2골차 리드에 안주하지 않고 4대 0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맨시티와의 당시 경기는 운이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엘링 홀란이 유독 골문 앞에서 부진한 날을 보냈고 토트넘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매우 좋은 선방을 펼쳤기 때문이죠.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당시 2.51골로 2.14골이었던 맨시티보다 약간 높았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스코어인 4대 0이 시사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맨시티가 오히려 93분에 거의 완벽한 기회였던 브레넌 존슨의 탭인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 득점에서 더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즉 좋은 기회들을 오히려 이 마지막 네 번째 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가 더 많이 만드는 경기 양상이었다는 것이죠. 첼시와의 경기도 2대 0으로 앞서고 나서 계속 높은 압박을 펼친 탓에 경기 초반에 상대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강도를 유지하지 못했던 토트넘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첼시가 토트넘의 반쪽짜리 압박을 뚫고 나온 순간 제이든 산초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토트넘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느 팀보다도 강도 높은 압박을 펼치는 팀인데요.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스프린트 횟수가 경기당 180.7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이 경기당 83.1회, 패스를 받기 위한 오프 더 볼 달리기가 경기당 172.9회, 패스를 받기 위한 스프린트 횟수도 경기당 59.4회, 오버래핑 달리기도 경기당 33.6회로 이 모든 기록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러닝, 평균 거리도 다른 어떤 팀보다 긴 1회당 22.1m입니다. 즉 선수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경기 내내 항상 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축구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맨시티전 4대 0 승리는 토트넘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경기 중 하나였죠. 올 시즌에만 3골 이상을 넣은 7번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이 잘할 때는 잉글랜드 내 최고의 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많은 골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넣고 있는 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이 주목해야 될 것은 유로파 리그가 그들의 일정표에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매주 2경기씩이나 90분 동안 강도 높은 경기를 치르는 데 따른 문제점, 바로 너무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또 그런 강도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훈련도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너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밤마다 열리는 유로파리그 경기 직후에 토트넘이 최근 4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1무 3패를 당한 것, 그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첼시에게 항복했던 것은 목요일 밤 프리미어리그 경기 본머스를 상대로 패배한 이후의 경기였던 것이죠. 토트넘은 매주 경기 내내 완벽하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의 경기 강도가 떨어지면 최상의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가 없고 또 사실 상대가 너무 쉽게 토트넘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으로 더 안 좋게 작용하게 됩니다. 첼시전 산초의 골은 매우 좋은 골이기도 했지만 그가 잘하기도 했지만 첼시가 그 골을 만들기 위해 토트넘 진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나 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의 불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팀이었다면 더 신중을 기할 상황에서도 2골, 심지어 3골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팀 플레이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첼시전 패배 이후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우리가 경기를 앞서게 하도록 충분히 좋기 때문에 또 좋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죠. 이것은 자기 영속적인 문제입니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압박할수록 선수들은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칠수록 달리고 압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의 강렬함은 소유권을 잃었을 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요. 코너킥, 프리킥, 골킥, 스로인, 페널티킥 등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간 이후에 평균 23.7초 만에
리그 내 다른 어떤 팀보다 빠르게 경기를 재개한다는 겁니다. 다른 팀들은 이렇게 경기가 멈추는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숨을 고르고 체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리듬을 타면서 경기를 하는데 토트넘은 계속 뛰는 거예요. 코너킥 되면 빨리 차고 프리킥 얻으면 빨리 차고 골킥도 빨리 차고 스로인도 빨리 하고 무조건 많이 뛰는 겁니다. 빠르게 많이 뛰는 거예요.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기를 재개하는 것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누누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의 노팅엄이 평균 32초 만에 경기를 재개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거의 8, 9초가량, 10초가량의 차이가 날 정도로 덜 쉬면서 경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에스턴 빌라도 31.9초, 아스널도 31초, 브렌트포드도 31초, 첼시도 30.1초, 브라이튼도 30초. 즉 공격적이고 또 좋은 축구를 한다는 팀들도 이렇게 굳이 경기가 멈췄을 때는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하고 숨도 고르고 좀 전략도 짜고 그렇게 가는데 그냥 토트넘은 정신없이 막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맨시티와 첼시, 맨유 등이 굉장히 빠르게 경기를 재개하는 편이긴 한데 그 맨시티도 25.1초고 리버풀도 26.2초인데 토트넘은 압도적으로 빠른 23.7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빨리 경기를 전개하려고 하느냐. 정말 보는 사람들이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제3자를 위해서만 신나는 축구를 정말 많이 골이 나오고 정신없는 농구 같은 축구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기록이에요. 게다가 이기고 있거나 비기고 있거나 지고 있을 때도 이런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지고 있을 때 경기를 지연시키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2.4초이고 무승부일 때는 22초, 이기고 있을 때는 27초입니다. 즉 이기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천천히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고 있을 때는 급하니까 빠르게 경기를 누구나 재개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올 시즌 골키퍼가 공을 이제 차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리스타트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가 골을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다시 재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토트넘의 문제입니다. 토트넘은 이기고 있을 때 골킥을 하는데 평균 17.3초가 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에요. 다른 19개 팀 중에 12개 팀보다는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즉 이기고 있으면은 골킥을 천천히 처리하면서 상대가 좀 조마조마하게 또 상대가 많이 기다리거나 많이 뛰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또 짧게 처리하면서 압박당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뉴캐슬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기고 있을 때 골킥을 할 때마다 45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기고 있을 때 골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고 있을 때 15.1초보다 2.2초밖에 더 걸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시간을 합산한 상황이거든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이는 팀입니다. 다른 팀들은 지고 있으면 빨리 차고 이기고 있으면 천천히 차는데 토트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고 있을 때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거의 없이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지고 있을 때처럼 빠르게 경기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 당연히 시간을 안 끌고 빠르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분명히 토트넘 자체적으로는 경기의 강도를 유지하고 또 상대팀도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숨막히는 집요함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상대가 수비할 준비가 빨리 되지 않도록 플레이를 이제 빠르게 전개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골을 노리고 있을 때는 너무 빨리 경기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많은 압박을 당하게 만들고 결국 토트넘 선수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토트넘이 공을 빠르게 전개했을 때 골키퍼가 압박을 받아서 공을 짧게 연결하고 몇 초 만에 또 결국 길게 걷어내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죠. 토트넘이 또 피치 위 높은 곳에서 전방 압박을 하다가 공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그 공을 다시 빼앗기고 역습을 당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또 풀백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더 체력적으로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를 제외하고는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팀보다도 풀백을 피치 위에 높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로 전환할 때 뛰는 거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록을 보시면 맨시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왼쪽 풀백의 평균 높이가 57.2m, 오른쪽 풀백 63m거든요. 토트넘은 두 풀백이 모두 60m에 근접한 기록이에요. 왼쪽 풀백 59.9m, 오른쪽 풀백 58.8m. 아스널도 굉장히 공격적인 팀인데 왼쪽 풀백 53.8m, 오른쪽 풀백 54.8m로 토트넘보다 4, 5m가 더 뒤에 있습니다. 즉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할 때 뛰어야 할 거리가 4, 5m가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이 56.3m, 오른쪽 풀백은 52.6m로 오른쪽 풀백끼리 비교했을 때는 거의 6m가 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첼시는
첼시도 굉장히 마레스카 감독이 성공적으로 또 매끈하게 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왼쪽 풀백의 높이가 48.3m고 오른쪽 풀백의 평균 높이가 45.4m밖에 안 됩니다. 즉 하이라인을 구사하지 않는 팀들과 비교를 한다면 거의 10m 가까이 풀백의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풀백이 수비를 위해 내려가야 되는 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또 풀백의 공격적인 위치로 인해 그 뒤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 뒤에다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토트넘은 왼쪽 풀백인 우도기를 60m 가까이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수비도 해주고 빌드업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야기 되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치고 결정력도 떨어지고 부상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올이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축구가 잘 됐던 때도 있지만 이제는 부상도 많고 작동을 안 하고 선수들이 지치고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팬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까지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도 레인저스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토트넘의 경기 강도는 다른 악영향도 끼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2시즌 연속으로 부상 위기를 겪고 있는데 가장 흔한 부상인 햄스트링 부상이 이 부상 결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로로 인한 부상이 많다라는 것이죠. 올 시즌에 벤 데이비스, 미키 반더벤, 손흥민,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을 했죠. 히샬리송, 오도베르 2회인데 손흥민 선수도 실제로는 2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토트넘 선수들이 입은 부상 중에 44%가 햄스트링 부상이에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전체 부상 비율 중에 햄스트링 부상은 24%에 불과한데 토트넘은 이런 리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너무나 많은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토트넘 선수들의 햄스트링이 약한 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이 햄스트링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서 부상을 야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때문인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키 반더벤이 첼시전에서 패배할 때 햄스트링 부상이 악화되면서 또 한 번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죠. 즉 앞서 소개했던 히샬리송, 오도베르 말고 손흥민 선수와 반더벤도 햄스트링 부상이 2회인 거예요. 시즌 중에 2번을 당한 겁니다. 토트넘의 부상 문제를 전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탓으로 돌리는 게 불공평할 수 있지만 디애널리스트에서는 그도 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의 책임이라고 넌지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셀틱 감독 시절에도 선수들의 햄스트링 부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적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축구팀이 되는 것을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 당시 말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희생일까요? 근육이 약해지고 부상이 발생하면 선수들의 기본적인 기량이 떨어지고 선수 생명이 짧아집니다. 선수가 부상을 당할 때마다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희생하겠다? 자신의 전술을 위해, 자신의 철학을 위해, 나를 위해 선수를 갈아먹겠다는 얘기예요. 부상이 토트넘의 시즌을 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라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호주인은 이런 플레이 방식에 전념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화를 내고 있으며 이는 그를 경질시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달 말에 이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과 축구계에 실용주의가 자리를 잡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왜 제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팀이 조금 더 달라지도록 다른 방식으로 축구를 하도록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제가 이 팀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은 제 엔터테인먼트 축구를 그리워할 것이고 실용주의로만 가득 찬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시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이 토트넘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히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하거나 구단이 많은 팬들이 그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 현재까지 아스널이 에버튼과 0대0으로 비겼고 리버풀도 풀럼과 2대2로 비기면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뉴캐슬은 레스터시티에 4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 울버햄튼은 입스위치 타운에 1대2로 패배했는데요. 이런 이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우스햄튼의 승리 확률 26%, 디 애널리스트의 이 승부 예측, 토트넘의 승리 확률 51.7%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스널도 리버풀도 울버햄튼도 절대적으로 높았던 승리 확률에도 불구하고 비기거나 졌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최하위인 사우스햄튼에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라운드에 풀럼이 리버풀과의 원정에서 승점을 얻게 되면서 승점 24점으로 9위거든요.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을 이겨도 9위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경기를 비기거나 질 경우에는 더 낮은 순위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아예 사우스햄튼이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승부 예측을 했는데요. 사우스햄튼 미드필더 타일러 디블링이 혼자 힘으로 경기에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토트넘은 미키 반더벤이 포스테코글 감독 축구 스타일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약한 햄스트링,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이제는 평범하고 소심하며 최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상황 속에서 포스테코글 감독에게 큰 몰락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죠. 즉 수비가 붕괴된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에게 참사를 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스탯존 역시 이번 경기 양팀 모두가 득점하는 경기가 될 거라고 하면서 아직 클린시트가 없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득점을 올리겠지만 지금 로메로와 반더벤이 첼시와의 경기에 다시 부상을 당했고 백업인 벤 데이비스도 부상으로 빠졌고 2부 비수마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 벤탄쿠르도 국내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후방이 매우 취약해져 있으니 사우스햄튼이 이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리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 거예요. 물론 BBC의 크리스 서튼은 이런 고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수 있다라면서 사우스햄튼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는 토트넘이 4대1로 크게 이길 것이다. 사우스햄튼이 리버풀과의 홈경기 당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올 시즌 너무 쉽게 골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 문제가 큰데 그렇다면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면서 4대1 승리를 예상한 것이죠. 스포츠몰도 토트넘의 수비가 붕괴됐고 2명의 미드필드가 출전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우스햄튼의 골은 한 골에 만회 골에 그칠 것이다라면서 토트넘에게 이번 사우스햄튼 원정이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1 승리를 예상했죠. 베팅업체 4bet 역시 3대1 스코어를 예상하면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 45%로 봤고요. 토트넘이 사우스햄튼 원정을 가지만 121km로 그리 멀지 않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 기자도 토트넘이 3대1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크루세스키 같은 선수들이 분명히 반짝이는 활약을 보여준 경기들이 있었고 이번 경기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3대1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어떨지, 경기 후 펼쳐질 토트넘의 상황과 경기 분석, 해외 반응까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